안녕하십니까. 네, 2021 성동문화포럼을 준비한 성동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 조민순입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예술과 기술의 융합으로 변화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주제로 두 분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기술융합이라는 문화예술계가 당면한 과제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하는 등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성동문화재단 윤광식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문화재단 대표이사 윤광식입니다. 2021년 성동문화포럼에 함께해 주신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이렇게 기초재단에서 무슨 문화포럼이냐 이렇게 깜짝 놀라신 분들도 있고, 오늘 참석해 주신 이 발제 토론하신 분들도 기초에서 불러서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으신 자리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문화재단 대표로 지난 6월달에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개월 정도 돼가는데요. 와서 보니까 기초에서 하고 있는 문화 활동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그 전에는 이제 문체부에 주로 있었고 국회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고 이루어지는 데는 곳은 다 기초문화재단들인데 너무 지역적인 것들로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중심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앙부처에 근무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그 문화 산업들의 동향들을 쭉 살폈는데, 지금은 문화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다음 문화기술과 결합된 사업들이 얼마나 많이 번창하고 있는지를 정말 많이 느끼고, 이게 이제 지자체에 들어가서는 정말 좀 구석구석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먼 나라 얘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정말 활발하게, 특히 코로나 시대 때는 비대면 상태가 되다 보니까 더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그런 느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오늘의 그 토론과 발제는 사전에 보내주신 자료들을 저희 직원들이 다 회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 380명 정도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다 받고, 그 중에 오늘은 주로 팀장급들이 와서 이 강의는 꼭 들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기초 문화 생태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그다음에 변화할 것인지를 좀 느껴봐야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분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문화기술의 전문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귀한 걸음 해주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우리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그 토론회를 통해서 좀 더 나아지는 문화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참고로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성동구에서는 내년도에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스마트 문화도시 성동입니다. 스마트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CT 기술이 결합된 형태를 말하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지금 문화도시가 대단히 많이 선정되고 있는데, 스마트 문화도시, CT 기술과 결합된 스마트 문화도시는 저희 성동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준비들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성동구 쪽에 와보시면 일단 스마트 쉼터라고 해서 버스 정류장이 완전히 이제 스마트로 바뀌었죠. 들어가게 되면은 휴대폰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들을 다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하게 성수동을 일대로 한 CT 그 컨텐츠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도 그렇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문화 도시가 대세가 되지 않을까 싶고, 어찌 보면 성동에서 이루어지는 스마트 문화 도시가
전 세계에 확장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그걸 준비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포럼이 준비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제해 주신 두 분 교수님과 본부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이번에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그 시작을 알리는 좋은 기점이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 성동문화포럼 좌장을 맡아주실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 김종률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2021 성동문화포럼 좌장을 맡은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 이사장 김종률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가 이 문화와 기술의 융합이라는 것은 이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는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가 큰 타격을 입었으나 어떤 측면에서는 예술계가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포럼이 건강한 융복합 지역문화 생태계를 위한 실천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김일 지역사업본부장님의 발제를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일입니다. 이런 자리인지 잘 모르고 대충 준비했다가 윤광식 대표이사님한테 혼났고 자료를 2번 썼습니다. 2번 썼고 제가 원래 키노트로 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집 요새 좀처럼 자료집 잘 안 만드시던데 또 자료집 만드신다 그래가지고 원고 다시 썼고 키노트 한 80장 만들었더니 너무 주어진 분량이 30분인 줄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한 20장 날리고 준비를 했는데 제 얼굴을 보시는 것보다는 좀 자료에 충실한 설명을 좀 드리고 하고자 저는 살짝 여기서 안 보이는 대로 가서 말씀을 드려도 이 마이크 들고 움직여도 상관이 없겠죠. 네네. 주로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자료집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이나 이미지로 저희가 하는 일들을 소개하는 그런 슬라이드로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사라져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뭐 연출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거의 돌발 상황에 가까운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이 지역 콘텐츠에 대한 주제 위주인데요. 동시에 미래 콘텐츠에 대한 모습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의 구성은 콘텐츠 전반 그리고 실감 콘텐츠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지역 콘텐츠 이런 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 저의 공공기관 경력은 2000년 게임산업진흥원 입사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9년 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된 이후에도 주로는 약 한 20년 넘게 게임을 메인으로 담당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주로 제가 많은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자료집에 있는 내용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콘텐츠란 뭐냐? 이거에 대한 설명하는 게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콘텐츠란 단어를 설명을 지자체 공무원분들께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인데요. 우선 법률상 용어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법률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법률상 용어가 좀 어렵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 올해는 54년 만에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열렸죠. 전 세계 130개 국가에서 2,000여 개 기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올해는 직접 볼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어서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미국 라스베가스에 출장 가지 않고도 사무실에서 볼 수 있다. 이런 게 그나마 유일한 위안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시회는 직접 봐야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느끼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올 디지털 이런 모토로 이번 전시회에서 주최 측이 6가지의 키워드를 내세웠습니다. 디지털 헬스, 디지털 전환, 로봇, 자동차 기술, 5G 연결, 스마트 시티 이런 걸 꼽았는데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CES가 가장 앞서가는 IT 전시회이고 여기서 추구하는 것의 장이 콘텐츠를 많이 볼 수 있어서 이 CES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울 것도 많고 그리고 대기업들이 자기들의 상품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몇백억씩 쏟아붓는 전시회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공부해야 할 그런 전시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최근에는 이 CES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남자들이 좋아하는 자동차가 아니고요. 재작년에 보여줬던 자율주행차, 벤츠나 아우디 이런 등등에서 나왔던 자동차들은 대부분 컨셉이 이런 거였습니다. 자율주행차에서 운전자를 비롯한 탑승객들은 뭘 할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놓은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운전하지 않는 동안에 대부분의 탑승객들은 엔터테인먼트, 즉 컨텐츠를 즐긴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내놓은 게 이런 차량 내부에 결국은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선보였던 게 굉장히 의미 깊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미 작년에는 그런 컨텐츠 위주로 보여줬고 올해는 어떤가 한번 들여다봤더니 주로는 자율주행차의 혁신 기술 이런 서비스를 폭넓게 제시해서 재작년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국내 상황은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수출액, 종사자 규모 순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2021년 올해 상황은 현재도 집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집계는 내년 상반기가 좀 지난 시점에서야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고 지금 보시는 수치는 그래서 확정된 게 아닙니다. 예측치임을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 산업의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약 6.0% 성장한 걸로 보이고 전체 규모는 133조 6천억 규모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콘텐츠 산업의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6.8% 정도 성장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 콘텐츠 산업이 왜 매년 성장을 하느냐,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은 없느냐라는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하자면 이 한국 콘텐츠 산업 수출 규모에서는 게임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여 게임은 집에서 즐기는 소비 규모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게임 콘텐츠, 특히 한국 게임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서 수출 규모가 작년에 비해서도 성장을 했고 실은 재작년에도 성장을 했습니다. 다른 장르의 산업들, 예를 들면 영화라든가 공연은 좀 타격을 입은 것이죠. 종사자 규모도 보겠습니다. 67만 명 정도가 올해 종사자 전체 범위로 생각이 되고 작년에 비해서는
1.1% 성장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작년 수치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원년을 맞이해서 타격을 받은 프리랜서들이 다시 채용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콘텐츠 제작사들이 제작을 중단한 경우도 많고 연기도 했고 매출도 감소됐고 그래서 기존 인력을 감축했는데 신규 인력을 잘 뽑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세 가지 수치에서 유치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콘텐츠 산업은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것을 대부분 지표로 나타내고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하면 약간 그보다 상황이 좀 윗도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 산업 생태계입니다. 산업 구조를 보시면 창작자와 기획 제작사는 대부분이 소규모이고요. 유통은 온라인 플랫폼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강화되고 있었는데 더욱 촉진되는 그런 추세인데다가 대기업들이 대부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경쟁도 매우 치열한 건데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인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이 경쟁하는 그런 구도인 거고 근데 그 넷플릭스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독점 체제로 생각이 되었었던 것인데 이 비디오 스트리밍 시장에 현재 디즈니 플러스도 추가되었고 애플 TV도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양상은 어떻게 변화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매년 산업에 대한 결산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2년 콘텐츠 산업의 전망을 한 키워드 5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V 5개의 V로 요약을 했고 그 내용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위드 바이러스로 예측이 되었던 부분인데 다시 이제 4단계가 강화가 되었죠. 위드 바이러스로 요약을 한 내용들에서는 방역 관람들 즉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오프라인 현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어서 이런 방역 강화 그리고 접촉 최소화를 하면서도 오프라인 공연 관람은 굉장히 많이 좀 더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뭐냐면 공연 콘텐츠를 예를 들자면요. 현장 공연도 있을 수 있지만 오프라인 공간과 라이브 중계를 믹스한 형태 그리고 온라인 스트리밍으로만 감상하는 즉 하나의 공연을 여러 한 3가지 이상의 형태로 감상하면서 경험도 한 콘텐츠에 대해서도 여러 개의 경험을 간직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좀 앞으로의 전망되는 시장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버추얼인데요. 핫한 키워드인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버추얼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미스매치에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요새 저희는 실감 콘텐츠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 실감 콘텐츠에 대한 전문 인력이 공급 부족하고 있는 게 일자리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항인 거고요. 또 이 실감 콘텐츠의 경우에는 어느 법에서도 정의하고 있는 게 완벽하지 않아서 법제도가 미스매치 되고 있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콘텐츠 기업 간의 기술 자본에 따른 정보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규모에 따른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것이 버추얼 환경에서 벌어지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째가 벤처인데요. 콘텐츠 산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IP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신조어인 IP 이코노미라고 해서 명명을 하고 있는 이 IP 이코노미가 앞으로는 더 확장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 중심의 IP 투자가 일어나고 콘텐츠 IP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되는 일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현재 방송 광고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뮤직하우를 여러 번 보셨을 텐데요. 이런 게 일반인들한테까지도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고 또 뮤직하우뿐만이 아니라 펀더풀이라는 것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습니다. 벤처 항목에서 또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NFT에 대한 활용 확대입니다. 이것도 예를 좀 들자면 P2E라고 요새 하고 있는데요. 플레이 투 원, 즉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이런 모델에 대한 관심이 증가가 되었고 컴투스의 서머너즈워의 크로니클에 보면은
P2E가 적용된 사례가 있고 오늘 뉴스도 잠깐 봤는데 이런 P2E를 금지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 조치가 나왔다라고 하는 사항들이 언론에서도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벤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시네틱 드라마가 성행할 거다라는 것인데요.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 같은 사례입니다. 영화 제작 인력이 OTT 시리즈물로 연출을 확대해 나가는 일, 이런 게 시네틱 드라마의 신호탄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VIP 항목은요, 크리에이터 영역의 무한 확장입니다. 메타버스 제페토에서 보시면 패션 아이템들이 고가에 팔리고 있는 현상들을 볼 수 있고요. 게임에 있어서는 로블록스의 사례가 있고, 그리고 앱에서는 틱톡의 수익이 무한 확장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VIP 항목에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 하나가 더 있는데요. 버블파퍼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어입니다. 이 버블파퍼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추천 알고리즘대로 원래는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알고리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콘텐츠를 찾는 그런 능동적 이용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또 저희는 발견의 기쁨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밸류업인데요. 국내 콘텐츠 기업이 글로벌화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오징어 게임뿐만이 아니라 지오,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는, 무빙, 그리드, 디알브레인이라든가 빠친코, 이런 장르들이 글로벌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르 간 영역이 확장되고 시너지를 내는 것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왓챠입니다. 왓챠가 음악, 웹툰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저희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략히 소개를 드렸던 22년도 콘텐츠에 대한 전망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거와 저의 업무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콘텐츠 진흥원 내에서 지역 콘텐츠를 진흥하는 업무도 맡고 있지만 시간 콘텐츠 산업을 진흥하는 이 두 가지 미션을 부여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9월에는 콘텐츠 산업 3대 혁신 전략을 대통령님 모시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발표했던 3대 혁신 전략은 정책금융 확충, 시간 콘텐츠 육성, 그리고 신한류로 연관 산업을 견인한다, 이렇게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디지털 중심 사회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작년에도 9월에 대통령을 모시고 또 한 번 디지털 뉴딜 비대면 콘텐츠 성장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콘텐츠 산업구조 자체 혁신을 통해서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고 미래를 선도하자, 이런 내용들인데요. 연거푸서 2년 연속 대통령 모시고 이런 행사를 갖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올해는 콘텐츠 진흥위원회를 국무총리 모시고 행사를 가졌는데 3년 연속 이렇게 정부의 수장들과 함께 행사를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도 매우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이 디지털 뉴딜 비대면 콘텐츠 성장 전략에서 발표되었던 내용들을 주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차세대 실감 콘텐츠 기술을 확보하고 2025년까지는 3,300억 이상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실감 콘텐츠를 육성하겠다. AR, VR 핵심 기술 인력도 약 1,400명 정도 양성하겠다. 이런 전방위적인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산업 생태계 육성 전략을 지원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정부의 의지를 표방한 바가 있습니다. 공공주도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되었던 여러 가지 수치들 중에서 정부가 디지털 뉴딜에 대한 사항은 총 예산 7조 7천억 정도를 투입하겠다고 했고 문체부의 올해 이에 해당하는 예산은 약 1,000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세계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VR, AR, 홀로그램 이런 시장의 전망은 약 400조 원대 정도로 성장할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요새 가장 핫한 메타버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포트나이트의 트래비스 스캇 가상 콘서트가 인기를 끌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을 좀 따져봤습니다. 45분 공연을 했었던 당시에 $2,000만 벌어들였는데 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20억을 번 겁니다. 이 트래비스 스캇의 2019년 공연 콘서트 투어에서 하루 매출이 170만 달러였던 거에 비하면 오프라인 공연 수익에 비해서 이 온라인 공연 수익이 10배가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잘 준비를 하면 이 시장에서 먹힐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 네, 그냥 말씀드리면 시부야에서 할로윈 파티를 열었는데요. 그걸 메타버스에서 벌려가지고 화제가 된 것입니다. 올해 기재부는 신산업 전략 지원 TF라는 걸 출범을 시켰는데요. 여기에서 내년 이후에 예산 작업을 하기 위한 메타버스 작업반을 별도로 구성을 할 정도로 정부 역시 메타버스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매우 큽니다. 저도 메타버스 작업반에 참여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하는 방식은 이제 온라인이 더 익숙할 정도로 매우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한국, 미국, 유럽 어느 지역 공연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느 플랫폼에서 볼 거냐 뭐 이런 걸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플랫폼을 통한 게임, 드라마, 웹툰 이런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K 콘텐츠의 인기는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이런 데로도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콘텐츠의 강세는 지속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새롭게 시도되어서 관심 모았던 비대면 공연들, 올해 콘제넌에서는 비대면 공연장을 건립을 했습니다. 국고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올해 말까지는 이 비대면 공연장에서 기획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구축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기획사를 위해서 비대면 공연을 기획하는 그런 사업들도 올해 새롭게 추가된 부분입니다. 시각 콘텐츠 사업 중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 광화시대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명은 광화문 프로젝트인데요. 이 광화시대를 통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새로운 콘텐츠,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대한민국 콘텐츠 르네상스를 여는 선두주자를 만들겠다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광화시대를 요약을 하자면 광화문 일대에 거대한 실감 콘텐츠 체험 공간, 즉 실감 콘텐츠를 즐기는 국민 놀이터를 구축해보자라는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R, VR, 홀로그램 같은 이런 실감 기술들이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고 정보를 제공해서 현실과 비슷한 그런 체험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특히 실감 콘텐츠는 5G 네트워크에서 이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대표적인 콘텐츠로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주도에 있는 아르떼 뮤지엄에서 전시하고 있는 영상이고요. 이 아르떼 뮤지엄은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에도 인기가 좋아서 여수에 브랜치를 하나 개설했고, 곧 있으면 강릉에도 또한 관람장을 개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실감 기술을 보시면 국방, 안전, 의료, 교육, 산업 전 분야에 활용돼서 이제 앞으로는 이 문화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의 혁신을 가속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미래의 먹거리로 중요한 세계 콘텐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수요 확산을 통해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들 대다수에게는 아직 좀 인지도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수요를 확산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실감 콘텐츠 말 그대로 실감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광화문 일대에 만들리는 광화시대는 여러 가지 기술들 그리고 여러 실감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즐기게 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광화문 일대는 수백 년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치, 문화예술의 중심지 역할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예전에는
왕의 권력이 되었던 역사적 공간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이뤄낸 시민의 공간, 이제 다시는 기술과 문화 예술의 중심 공간이 되어서 전 세계에 우리의 기술과 문화를 홍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서 첨단 기술과 우리의 문화가 만나고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서는 시간과 공간, 인간이 이어질 것입니다. 초저지연, 초연결, 초고속이라는 5G 기술은 모든 걸 연결할 것이고요. 이 연결로 광화문은 시간 한계를 극복하고 물리적 공간도 뛰어넘어서 또 하나의 우리를 만나게 할 새로운 광장으로 거듭날 것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8종의 실황 콘텐츠는 이런 게 있다라고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광화경은 AR 체험하는 콘텐츠이고요. 광화벽화는 현재 광화문에 가보시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LED가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현재는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광화원은 3호선 지하철 경복궁 역사 내에는 메트로 미술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저희가 AI 기술을 접목해서 광화문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인포메이션 데스크 그런 역할을 AI가 하겠다라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사운드 지금 연결 가능할까요? 네, 그래,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제니입니다. 지금부터 광화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영상을 갖고 왔는데 앞에서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가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런 8종의 콘텐츠를 저희가 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도 내년에는 이러한 콘텐츠들을 광화문에 오시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콘텐츠 그리고 이어서 시각 콘텐츠에 대한 소개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요. 이제 지역 콘텐츠 발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발달린 꼬등어가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에서 성공을 하고 있고, 부산에서는 대표 관광 기념품 10선에 선정될 정도로 부산시에서는 매우 관심을 갖고 밀고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제주도의 꼬마 도라르방 제돌이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캐릭터 뮤지컬에 대한 성과가 있었고, KBS 1TV에 스토니즈라는 애니메이션이 방영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뮤지컬로도 방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 지역 콘텐츠에 대한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면, 지역이 주도하고 당연히 융합이 연계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앙중심적이었던 게 사실이었고, 그런 지역 수요와 의지가 반영이 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융합은 콘텐츠 간의 융합만이 아니라 지역에 가보시면 여러 타 산업하고도 융합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다른 지역하고 융합도 매우 필요한 사항들이라서 그런 점들까지도 저희 감안하려고 하고 있고, 지속 성장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수도권 중심의 콘텐츠 산업 역시 불균형인 부분인 건데요. 수치로 확인하자면 사업체는 서울에 약 33%가 있습니다. 지역에는 그러면 67%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매출액은 정반대입니다. 서울에는 65%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 매출은 35%. 결국 이거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콘텐츠 사업을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는 현황인데요. 전국에는 약 52개 정도가 있고, 이 인프라별로는 창작자, 기업, 게임, 음악 그리고 e스포츠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콘텐츠 산업이 이끄는 주도하는 그런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은 하고, 23년 목표를 이런 정도의 수치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콘텐츠 산업에서 지원 체계는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희가 많이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런 16개 권역별로는 제가 거점기관을 선정해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권역별로 거점기관들의 재량권을 부여해서 재량권을 갖고 있는 거버넌스를 이렇게 나가도록 그런 지원을 해나갈 거고, 좀 맞춤형 지원 방식이 너무 뻔한 얘기일 것 같은데, 창작 공간이라든가 중소기업 지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통합 운영에 대한 사항인데요. 많은 인프라가 있다 보니 이게 중복이 되거나 비효율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사항으로는 먼저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좀 수립을 하고, 축소할 건 좀 축소를 하고, 통합할 것이 있다면 통합을 해서 좀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지역 콘텐츠 산업을 집중해서 해야 하는 그런 체계는 저희는 PDCA, 즉 계획, 실행, 점검, 활류 체계에 근거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과 목표와 설정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사항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콘텐츠의 뉴 패러다임이라는 게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고, 성공 모델을 좀 발굴해서 성공 기업이 다른 기업들도 함께 이끌고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5년부터 투입된 예산을 따져보니까 이 정도의 규모가 투입이 되었더라고요. 연간 500억 정도 수준인데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입니다. 저희가 지역을 가보면 모든 지자체들은 다 똑같은 균형 발전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발표하기 위해서 성동문화재단은 어떤 일을 하는지도 간략히 좀 살펴봤는데요. 많은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순수 문화 공연 등을 지원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예술과 콘텐츠가 만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앞서 제가 시각 콘텐츠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렸고요. 그런데 이 문화와 콘텐츠 간에는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많이 목격을 해왔습니다. 콘텐츠를 향해서는 너네는 상업 문화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어려웠는데요. 지역에 가보시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순수예술과 콘텐츠를 양분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의 사업의 사례들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IT 기술 실험 콘텐츠와 접목이 된 예술 문화에 대한 확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동구를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오프라인 형태의 관광 체험도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서울 숲도 가상의 숲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SM 엔터테인먼트 제가 본사에 가봤더니 1층 입구에는 디지털 대형 LED가 있어서 SM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역들을 송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있다면 저희는 콘텐츠 진흥원이 갖고 있는 앞서 설명드렸던 광화시대라든가 여러 실험 콘텐츠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재단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LED 플랫폼 또는 볼 수 있는 실험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장소, 체험 존을 구성을 하신다면 기꺼이 저희 콘전원에서 실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좀 급하게 왔는데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일 본부장님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근데 모두의 말씀하신 것 같이 자료 준비된 발표 자료와 앞부분이 좀 많이 추가가 됐는데 아무래도 윤광식 대표한테 혼나고 나서 그렇게 더 추가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그 인쇄물로 준비된 자료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컨텐츠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를 전제로 해서 한국의 컨텐츠 산업을 이끌고 있는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이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그런 지원 사업들이랄까, 또 아무래도 성동문화재단이 지역을 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의 어떤 콘텐츠 지원 사업들, 방향들, 추진 전략이라고 할까, 목표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우지간 지금 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좀 유의미한 그런 성과를 좀 내가지고 미래 한국이 어떤 전 세계에서 콘텐츠 강국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큰 이익을 담당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두 번째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애니메이션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이정민 교수님께서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정민입니다. 지금 3시 45분이네요. 제가 4시 그럼 15분까지 10분까지 진행하겠습니다. 5분이 깎였군요. 제가 우리 윤광식 대표님하고는 좀 인연이 있지만 이렇게 오랜만에 또 뵙게 돼서 반가운 마음에 찾아왔고요. 사실 그 제목을 이제 미래의 창작, 미래의 감상이라는 제목을 여기서 받았는데 제가 한 글자도 안 고치고 반가운 마음으로 이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거 넘기는 건가요? 여기 있구나. 예. 왜냐하면 사실 저희 한예종의 좀 최근에 한 5, 6년 사용하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미래의 고전입니다. 미래의 고전을 만든다. 미래의 고전이라는 게 이제 어쩌면 100년 후, 1000년 후에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부를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은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뭐 이런 사람들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클래식이라고 하면. 근데 과연 100년 후, 1000년 후에도 그런 이름들이 클래식으로 남아있을까? 이 시대를 100년 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게 이제 저희 한예종의 관심사기도 하고, 우리 또 마침 우리 성동구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 제목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저는 오늘 이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25분 동안에 메타버스를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최대한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해야죠. 잠깐만요. 예. 제가 간단히 저를 좀 소개해드리면 제가 한예종에 들어온 지는 만 20년이 됐네요. 그리고 2009년에 이제 카네기 멜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예술과 기술의 가장 융합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대학에서 초빙 교수로 있었고요.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넘겨주십시오. 2010년에 돌아와서는 이제 헬로우 자두라고 하는 TV 시리즈를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만들었고, 그 당시에 뭐 아이들한테는 뽀통령, 뭐 무슨 자두장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콘텐츠였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기획을 다 했었고요. 다음요. 2015년에 이제 모바일 인성 검사, 뭐 키를 키우는 뭐 모바일, 사실 정신병원 같은데 가서 이제 내가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검사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바일로 자가 체크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좀 참여했었고요. 다음 2015년에 이제 R&D 사업으로 이걸 선정받기도 했고, 사실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VR, XR 쪽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2016년에는 제가 두 번째 연구년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중국의 상해대학의 초빙 교수로 가서 3년 동안 한중 컬처로드라고 하는 한중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그 상해대학에서 저보고 중국에 한예종 같은 모델이 없는데 한번 그걸 좀 한예종 케이스로 자기가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 예산이 5조래요. 5조. 그래서 무슨 4대강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가보니까 뭐 역시 중국 사람들 좀 약간 내용이 다르긴 했지만 아무튼 중국은 어마어마한 콘텐츠의 가능성의 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1년 동안 있었고요. 돌아와서 2019년에 제가 흑석동에다가 XR 갤러리, 저는 이제 메타버스를 XR이라는 기술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갤러리를 설계를 해서 실로 이렇게 스크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유니티 코리아라고 하는 그게 이제 엔진 기반 XR 애니메이션 하는 기업인데, 거기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메타버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됐군요. 메타버스가 이제 유니티는 이 메타버스를 만드는 솔루션이에요. 가장 많은 지금 메타버스 중에서 가장 많은 플랫폼들이 유니티로 대부분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기 그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했던 걸 한 1분 정도로 축약해 놓은 영상이 있는데, 학생들하고 이제 이거 아닙니다. 그 01번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거. 이 공간은 그 XR 갤러리라고 그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심의 한가운데 그 좀 힐링이나 명상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좀 구체적인 방향성을 잡았었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사실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과 현실의 그 중간지대를 한번 구상해서 구현해 놓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콘텐츠로 앞으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 6G 단계, 지금 5G 시대라면 6G 단계는 이런 콘텐츠가 좀 킬러 콘텐츠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울 명상이라고 하는 그 거울인데
예를 들면 내 몸을 들여다보는 거울,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 뭐 기를 보는 거울, 뭐 이런 식의 컨셉으로 한번 파일럿을 만들었었습니다. 이런 동서양의 다양한 어떤 융합적인 학문을 배경으로 해서 제작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 캠퍼스 아시아라고 하는 건데, 이건 글로벌과 컨버전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매칭을 위해서 지금 한 10년 이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렸고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게 사실 뭐 워낙 빠르게 변화되는 이 시대에 간단치는 않지만, 저는 책 한 권을 만약에 좀 추천드리자면 inevitable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미래의 정체라는 부제를 단,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나온 지는 좀 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만화와 애니메이션 산업의 현황을 보면 우리가 메타버스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좀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웹툰은 지금 아까 김일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의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이 뭐 창시국이기도 하지만 따라올 수 없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단히 특히 이제 네이버 웹툰이라든가 뭐 카카오 웹툰, 카카오 페이지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세계 진출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이미 만화의 어떤 새로운 뭐 변화된 변종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예술 장르로까지 평가받는 이 웹툰인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만화는 굉장히 좀 하위 문화인데다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범죄의 어떤 온상처럼 이 만화가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의 역사도 사실 되게 상당히 사연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한국 근현대사라든가 한류의 역사하고 닮아 있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사의 가장 대표적인 미스터리가 뭐냐면 1999년까지는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주류가 하청이었어요. OEM이라고 하는, 우리가 외국에서 기획된 걸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그려서 보내주면 우리 이름은 그냥 뒤쪽에 들어가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 기획한 걸로 되는, 그래서 그 산업이 한국 애니메이션의 주류였는데 2000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서 2007년도가 되면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저는 이제 그 미스테리를 해결하는 어떤 제 생각을 정리해 본 게 이제 4가지 균형이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사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인가요? 거기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한류에서 비중이 크다라는 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 국내에서 보는 것보다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좀 비중이 주목이 되나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중국의 항주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라고 중국에서 가장 큰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있는데 1회부터 8회까지 매년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8회째 가서 2007년도에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 앞에 이제 중국의 세기상사 대표가 발표를 하면서 세계 애니메이션의 3대 강국이 있다. 그게 미국, 일본, 한국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는 아마 객석 포함해서 유일한 한국인이었을 텐데 한국이 3대 강국이라는 이야기가 사실 저는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3대 강국이 성공한 전략이 있다. 전략이 다르다. 미국은 큰 대자로 성공을 했다. 그리고 일본은 작을 소자로 성공을 했다. 이게 이제 미국은 극장 장편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고요. 일본은 TV 시리즈를 중심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장과 TV를 양분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근데 한국은 뭘로 성장했느냐? 새로운 신이라는 겁니다. 이걸 한번 학생들한테는 퀴즈로 내는데, 새로운 신으로 한국 애니메이션이 성공을 했고 그게 3대 강국에 오른 배경이 됐다. 이 2007년도만 해도 중국이 물량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약간 질투랄까요? 한국은 그때 당시에 이미 뽀로로라든가 뿌까라든가
상당히 해외 진출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는 중국은 단 한 편도 수출을 못했던 거죠. 이게 이제 중국 애니메이션의 상당히 좀 비극적인 거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은 내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내수가 3억, 아이들만 3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보는 그 주 시청층이 3억 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냥 내수만으로도 충분히 그 산업이 굴러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뭔가 문화산업이 자리를 잡으려면 한 1억 이상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인구가. 근데 우리가 지금 5천만 정도 되고 통일이 되면 어떨지 모르지만 한국 애니메이션은 특히 항상 기획 단계부터 해외 진출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쩌면 새로운 기술, 새로운 타겟, 뽀로로가 그 만든 타겟,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이라고 하는 타겟이 전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에 없던 타겟입니다. 학교도 안 들어간 만 2살에서 4살, 5살 정도 사이에. 그래서 새로운 타겟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을 또 새로운 매체, 인터넷 애니메이션도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메타버스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볼 게 뭐냐면 미디어 플랫폼 콘텐츠가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미디어는 하드웨어고 플랫폼은 소프트웨어고 콘텐츠는 뭐 콘텐츠지만 이것들 간의 관계에 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 이제 미디어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고 지금을 플랫폼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 애니메이션사를 넘어서서 전 세계 애니메이션의 흐름인데 미디어 시대에는 한국 만화는 신문 만화하고 출판 만화가 주류였습니다. 어느 나라나 대체로 만화는 신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출판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웹툰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 콘텐츠 장르가 생겼는데 사실 이건 한국이 제일 빨라요. 만화는 본래 프랑스하고 일본이 제일 빠른데 웹툰은 한국이 제일 빠르고 창시국이고 다만 이제 웹 코믹스라고 하는 외국의 개념이 있긴 한데 우리가 어쨌든 인터넷 시대에는 빨리 진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똑같아요. 극장 장편, TV 중편 이게 이제 그 전 세계 애니메이션의 그 메인 흐름이었고 디즈니가 이제 극장 장편을 그 포맷을 만들었고 데스카 오사무가 TV 중편의 포맷을 만들었다면 그게 미디어 시대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지금 플랫폼 시대라는 거는 TV 뭐 극장이라든가 신문 출판이 아니고 이제 유튜브라든가 뭐 넷플릭스라든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만화와 애니메이션, 웹단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한국이 2001년도에 마시마로라는 그 콘텐츠로 해서 세계 최초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는 뭐 장삐쭈라든가 총면명이라든가 이런 인터넷 소위 병맛 애니메이션들이 중국이나 이런 해외 진출을 계속 하고 있고 웹툰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인터넷 이 플랫폼 위에서 굉장히 그 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웹툰도 우리가 콘텐츠가 과연 그 성공의 열쇠였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웹툰의 성공은 포맷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우리가 전 국민이 다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 만큼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그 인터넷 기반으로 적정 포맷을 개발해낸 거죠. 한국 만화가. 그래서 이제 그럼 이 다음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이후에 다음 세대 인터넷이 메타버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메타버스가 바로 앞으로의 그 메인 플랫폼이 될 때 그럼 메타버스 툰, 메타버스 애니메이션은 무엇이 될 거냐 이런 관심들이 이제 지금 우리 산업계에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뭐 여담이지만 이 플랫폼 시대는 곧 콘텐츠 시대로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게 보통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대표적인 오해가 이제 게임이다. 사실 게임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노는 데다. 반은 맞는 얘기지만 그렇지 않고요. 가상세계다. 이것도 잘못된 얘기예요. 그리고 뭐 돈이 된다. 이것도 반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메타버스는 사실 뭐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제일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메타버스의 특징은 가상과 현실의 중간에서 가상과 현실을 붙이고 거리를 좁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상과 현실을 순환시키고 그 다음에 가상과 현실을 확장하는 과정을 메타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메타버스를 하면 온라인 세계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메타버스는 가상과 세계를 연결하고 순환시키고 확장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보면 1차로 이제 가상 세계가 현실을 모방할 거예요. 모방 단계가 있을 겁니다. 다음 단계는 가상과 현실이 서로 상호 반영하는 시대. 내가 가상에서 한 움직임이 현실에도 나타나고 현실에서 하는 움직임이 그대로 가상에 나타날 겁니다. 지금 메타라고 이름을 바꾼 그 저커버그가 뭐 엊그제 개발한 게 이제 글러브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바타가 악수를 하면 내 손에 체온이 느껴지는 그런 글러브를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이 모방, 반영, 확장의 단계를 거치면 이제 그때를 메타버스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하는 2018년 작품이 지금 사실은 2045년을 배경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봐도 올드합니다. 여기 나오는 디바이스 하며 가치관 하며 관점 자체가 상당히 올드해요. 이게 이제 코로나 2년이 만들어낸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뭐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 별로 그렇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상과 현실을 좁히고 순환시키고 확장시키는 어떤 그런 시간과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 관점에서 보면 이 뒤샹이라는 사람이 1917년에 이제 샘이라는 이름으로 저 변기를 전시장에다가 전시를 하려다가 그 위원회로부터 거부를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참 뒤에 저걸 다시 시도를 합니다. 근데 한참 뒤에 시도를 했는데도 뭐 환불 사례도 있었고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 다양한 실험적 시도를 했지만 한마디로 예술과 비예술, 예술과 일상의 거리를 무너뜨렸다, 경계를 무너뜨렸다라고 한다면 그 카네기 멜론이 있는 그 도시가 피츠버그인데 거기서 활동했던 그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은 원본과 복제본의 경계를 무너뜨렸다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보다도 중요한 게 미디어적으로 보여지는 나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메타버스 세계는 저는 그보다 더 과격한 어떤 파괴적인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게 뭐냐면 창작자와 비창작자 사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술가고 어떤 사람이 감상자인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물론 모른다라고 하긴 좀 과하지만 이게 이제 오징어 게임이 나온 이후로 로블록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뭐 일주일 만에 뭐 300개, 2주 만에 한 1000개 정도 되는 그 일반 유저들의 게임이 올라왔어요. 지금 최근에 봐도 뭐 스퀴드 게임이라고만 검색을 해도 한 500개 이상 검색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를 들어가 봤더니 방문자가 밑에 한번 보세요. 4억 5천 명입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그 유저들이 만든 게임 중에 하나에 들어갔는데 4억 5천 명이 여기에 이미 방문을 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들인데, 이 왼쪽에 이제 좀 짙게 표시한 것들이 유니티로 만든 메타버스들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것 말씀드리려면 길지만 5분 남았네요. 제페토나 이프렌드나 사실 밑에 있는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라고 부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3차원, 제가 금방 말씀드린 메타버스 기준에 아주 부합하지는 않고, 물론 지금 이프렌드도 그렇고 이제 그런 계획들을 발표하기는 했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모방, 반영, 확장의 길을 걷는 그 과정에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사실 메타버스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거죠. 이건 쭉 제가 지금 저는 지금 학생들하고 완전히 이제 이번 학기부터는 메타버스에서 수업하고 메타버스 콘텐츠를 만드는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메타버스가 이제 인게이지하고 지금 호라이즌이 엊그제 출시했습니다. 이게 제가 가장 기다리고 있던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메타로 이름을 바꾼 저커버그가 엊그제 그 북미 지역 중심으로, 아직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출시가 됐고요.
워크룸은 이제 그 몇 달 전에 이미 나왔던 거고, 제가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인게이지하고 뭐 알트스페이스 같은 정도인데, 이게 제일 장점이 뭐냐면 모바일, PC, 뭐 VR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접근성이라는 게 아직은 되게 메타버스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전시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공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게 4차 산업혁명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 위에 이제 저 단계 정도가 메타버스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냐, 이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AI의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IA와 AI의 시대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는 게, IA라는 인간 증강이라는 게 어쩌면 AI보다 더 무섭고 더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금 디바이스들도 이미 현실과 가상과 생체가 결합되는 저런 그 마인드 리딩이라고 하는 나의 생각을 읽는, 그래서 그걸 텍스트나 이미지로 추출해내는 디바이스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내년에 이제 구글, 애플, 뭐 오큘러스 퀘스트도 지금 퀘스트 2가 1000만 대가 팔렸다 그러는데, 내년쯤 되면 이제 3거나 아니면 프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화웨이 글래스는 2019년에 제가 직접 가서 써봤고요. 이제 저런 정말 안경 같은 형태의 이제 디바이스들이 내년부터는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것도 깊게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우리가 한 10년 또는 길게는 20년 단위로 이제 5G, 6G, 7G 단계로 이동을 할 건데, 이 단계에서 어떤 플랫폼 또는 어떤 콘텐츠들이 과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냐,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메타버스 콘텐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제 저는 그 와우 팩터하고 아하 팩터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VR이나 이런 메타버스 진입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어떤 유인책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와우와 아하라고 하는 메시지와 어떤 그 스펙타클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간, 시간, 인간이라고 하는 세계 사이, 간, 그러니까 그 공간이라는 거는 플레이스와 플레이스의 사이고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휴먼과 휴먼의 사이고, 시간이라고 하는 게 타임과 타임의 사이라면, 이 메타버스라는 게 그거를 이렇게 새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의 지혜라는 것이 이런 메타버스 이후에 미래적인 어떤 관점을 사이 간자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통해서 표현한 게 아닌가.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저는 이제 일상의 미래에 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일상이 과연 어떻게 메타버스와 메타버스 이후에 변해갈 거냐, 이런 관점을 우리가 봐야 되고, 이걸 뭐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그 성동구가 뭐 최근에 이제 공유, 공공, 공진화 이런 키워드를 상당히 성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아까 윤 대표님 말씀하신 그 스마트 문화도시 이런 방향들이 메타버스나 이후에 진행될 어떤 어떤 기술들 또 문화들과 함께 결합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민 교수님 발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뭔가 뭐 휘다휘다 지나간 것 같아요. 다양한 그런 방대한 내용들을 아주 짧은 시간에 잘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사회가 어떤 플랫폼이 가져온 변화가 어떤 식으로 발전돼 가고 있고, 또 앞으로의 그 메타버스의 가능성이라고 그럴까, 그렇고 인해서 어떤 창작과 일상이, 또 뭐 창작자와 비창작자, 또 가상과 현실의 어떤 무경계,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어떤 격변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저희들 모두가, 또 이제 행정이나 정책을 담당하고 또 직접 창작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변화되는 그런 환경이랄까, 이런 데 잘 유연하게 좀 대처를 좀 잘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나은 어떤 기회로 이렇게 활용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1부 두 분의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상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한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뒤에 뭐좀 그 코로나 때문에 마실 거는 준비가 안 돼 있죠? 각자 편의대로 좀 10분 쉬셨다가 4시 20분에 이 자리에서 2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저 2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네 분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찬욱 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산업연구센터장님 오셨습니다. 김상민 문화사회연구소장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양은영 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류정식 고스트 LX 대표님 역시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바쁘신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오늘 알찬 포럼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패널별로 5분 이내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꼭 5분 채우시지 않아도 되고 5분은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5분간의 발언 시간을 갖고 이후에는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김일 본부장님 그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두 분의 토론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찬욱 센터장님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산업연구센터를 맡고 있는 박찬욱입니다. 오늘 그 두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좀 토론하기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 윤광식 이사장님이 그 김일 본부장님을 지책하셨다고 했는데 그 나비 효과가 이 토론자들에게 부담으로 온 것 같아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이제 그 광화문 시대를 발표하셨던 게 작년 아마 말 정도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내년에 이제 실제로 그 서비스들을 선보이신다고 하니까 그 사실 직전에 이렇게 그 처음에 아마 이상적으로 보여줬던 것들이 내년에 이제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부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건 정말 내년에 정말 그 저희가 체험할 만한 뭔가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주로 지역 콘텐츠 산업에 대한 토론 내용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오늘 그 발제하신 내용들은 사실 지역 콘텐츠 산업과 더불어서 아마 기술과 콘텐츠 간의 융합이나 어떤 그 실감 쪽에 더 얘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우리 콘텐츠 산업이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가를 제가 한번 거시적인 입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지역 콘텐츠 산업까지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코로나19가 발생했던 그 작년 2월경에 최초로 저희가 있었던 쾌거가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그 아카데미 사관왕의 쾌거가 있었고요. 그 뒤에 사실 코로나19가 저희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했던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그때 그 봉준호 감독의 영화 촬영팀이 그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그 대통령께서 그걸 축하해주는 장면이 나왔는데 짜파구리를 아마 청와대에서 그 접대를 아마 해줬던 것이 있고 그때 직후에 이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그 언론에서 굉장히 좀 질타를 받았던 것이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실 그 영화관도 그 아이러니하게 90% 이상이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고 영화 산업에 굉장히 쾌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거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OTT로 이제 약간 그런 어떤 영상 분야의 어떤 쾌거가 굉장히 전환되면서 OTT 분야에서는 그 글로벌 그 OTT 넷플릭스에서 그 한국 영상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9월경에 저희가 영화 다이너마이트가 영화가 아니라 그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그 빌보드 핫백에서 1위를 달성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사실 그 작년 정도 그 겨울 정도 됐을 때 그 생각한 게 우리나라가 콘텐츠 산업의 어떤 선도국 이상에 올랐고 어떤 그 변환점에 이뤘다는 어떤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가 매출액을 저희가 봤을 때도 콘텐츠 산업의 그 아까 김일 그 본부장님 얘기하신 발표 자료에 보면 매출액이 그 사실은 그
그 저희 언론에도 보도가 약간 되긴 했는데 규모 면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반도체 산업 매출액에 거의 버금간다는 기사가 나섰습니다. 규모 면을 봤을 때는 거의 반도체 산업 매출 정도 준하다. 다만 저희가 콘텐츠 산업은 그 콘텐츠 산업 특수 분류에 따라서 그 분류가 되고 거기에는 이제 뭐 PC방 매출액이나 뭐 서점의 매출 혹은 이제 노래방 매출 같은 것이 일부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그 약간의 좀 허술이 있을 것 같고요. 수출의 규모 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거의 그 수출 그 10대 상품 그러니까 10위 정도의 상품이 저희가 플라스틱 제품군인데 그 정도의 그 액수면에서는 올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콘텐츠 산업의 위상에 대한 인식이 이제 바뀔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래 우리나라가 콘텐츠 산업이 이제 저희가 위상면에 봤을 때는 그 지금 현재 어떤 반도체 산업 정도의 중요성이 있다면 이 분야에 대한 어떤 그 국가적인 정책이나 어떤 지원이 좀 달라지지 않나는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춰서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저희가 봤을 때 거시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일단 바뀌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어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 그 미국이나 그 과거 그 일본 정도의 어떤 위상으로 저희가 향후에 콘텐츠 산업이 위상이 올라갈 거로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제도들이 바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리우드 정도 수준의 어떤 그 우리나라가 그런 산업 위상이 될 거라고 가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산업 인프라나 관련된 제도들을 이제 전환해 갈 필요가 생기는 거고요. 그에 맞춰서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은 이제 아까 그 발제 중에도 아마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과거에 이제 그 애니메이션이 하청 산업, 하청 기지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저희가 그 하청 기지는 아니지만 그 글로벌 콘텐츠를 공급하는 생산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상으로 향후 바뀔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이제 초일류 기업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삼성이나 LG처럼 이제 초일류 기업이 나오기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고민해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과거 저희가 뭐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이 있지만 디즈니 같은 기업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어떤 준비들도 저희가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저희가 동반 성장 관점에서 글로벌 OTT들과의 동반 성장과 더불어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어떤 공동 협업과 더불어서 이런 그 생태계상의 어떤 불균형, 불공정 문제를 가치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콘텐츠 산업 관련해서는 그 사실은 약간 그 과거 저희가 그 제도를 봤을 때 문화 쪽에서의 어떤 제도를 보는 것과 그 산업에서 보는 것과 약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관점에서는 전국이 사실 공정하고 공평하게 뭔가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되는 어떤 관점이 많고요. 산업은 사실 반대 논리 사실 좀 더 가깝습니다.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 좀 더 챙겨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그 지역 콘텐츠 산업을 바라볼 때는 그 두 가지가 사실 공존하기 어려운 가치인데 같이 동시에 좀 추구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향후에 이제 이렇게 그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올라감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바뀌어야 될 것은 이런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한 그 어떤 그 인기나 이런 위상들이 지역으로 스피로버, 그러니까 그 흘러갈 수 있도록 뭔가 구조를 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우리나라 뭐 오징어 게임이나 뭐 이런 좋은 콘텐츠들이 인기가 있어도 몇 개 이제 기업들이 거의 수혜를 보는 정도로 끝이 나게 되면 지역이나 어떤 기초자치단체까지는 이런 그 영향이 흘러오기 좀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관련된 것들을 준비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박찬욱 그 한국문화연구원 문화산업연구센터장님 토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가 알듯 모르듯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제 선도국 입장으로 이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기존의 인식이라고 그럴까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되고 이를 위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지원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또 지역 문화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도 어떤 뭐 디지털 기술이라고 할까 콘텐츠 플랫폼 이런 발전들이 어떻게 보면 기회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이 전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전환기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한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토론 발표는 우리 김상민 문화사회연구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사회연구소 소장 김상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앞서 발제 발표해 주신 두 선생님들께서 그 아주 너무 스펙타클하게 아주 그리고 아주 짜임새 있는 압도되어서 내용에 제가 토론으로 뭘 또 더 덧붙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사실 뭐 이전에 토론하셨던 선생님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일반론적인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뭐 지역 콘텐츠의 문제, 문화기술의 문제 등등 뭐 우리가 발제에서 다 봤듯이 아주 큰 가능성들이 있고 나름의 한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 상황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엮어서 좀 보고 싶은데 한 가지가 이제 코로나19 두 분 다 어쨌든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을 이제 언급을 계속 해주셨고요.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현재적인 조건가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이제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글로벌 플랫폼에서 이제 국내 콘텐츠들의 약진 이 두 가지 현상이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그 지역 콘텐츠 산업이 참 조건을 좀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교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뭐 코로나19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알고 있기도 한데요. 이제 이 상황에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발제에서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뭐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우리가 아주 익숙해져 버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방송 시청자 아니 방청객이 사라지고 그 무대 뒤쪽으로 아마 우리도 여기 각 상상하기로는 뒤쪽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제 얼굴 미디어 월이라고 그러죠. 이제 얼굴들이 이렇게 막 보이고 이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을 텐데 TV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익숙해졌죠. 이제 그런 기술들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TV 프로그램 방송뿐만 아니라 대중음악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클래식이나 연극, 뮤지컬 등등 다양한 공연 산업에 있어서는 그 비대면 기술을 이용한 어떤 온라인 공연 방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시도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나름의 성공을 했다라고 좀 평가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이걸 비대면을 통해서 이제 나름의 실감이라고 하죠. 아까 그 발제해주신 분들도 이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어떤 실감 있는 어떤 경험, 실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이 좀 가능해졌고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능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추가하자면 뭐 라이브 스트리밍 하면서 그 아티스트들하고 인터랙티브한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무대 뒷면에 어떤 미디어 월 이용해가지고 증강현실을 통해서 증강현실과 유사한 효과죠. 이런 것들을 내기도 하고 점점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죠.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나름 성공적이었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기획사나 방송사 혹은 아티스트들이 아니면 별로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효과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별로 보질 않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콘텐츠 기업이라든지 이런 문화 산업들은 사실은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실행을 할 수는 없었던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볼 때 조금 이후에 좀 한계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한계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오히려 K 콘텐츠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약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K 콘텐츠의 글로벌 플랫폼의 활용은 사실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어찌 보면은 그 발제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과는 거꾸로 된 방식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플랫폼이라는 것은 글로벌하게 펼쳐지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지역 콘텐츠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투자 제작 단계,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 도와줄 수 있는가 이걸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제가 남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민 문화자유연구소 소장님 토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건들이 이제 지역에 이제 문화 콘텐츠 산업을 하시는 그런 기관이라든가 또 제작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면은 글로벌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약한 부분들을 뚫고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전 세계 플랫폼들을 통해서 유통시켜서 K 콘텐츠를 글로벌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고민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패널분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해 주신 이정민 교수님의 발제에 대한 토론이 되겠습니다. 양은영 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양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번 학기부터 인문사회학부에서 교육혁신센터로 제가 그 부서를 옮겼는데 저희 그 교육혁신센터가 하는 일이 이제 XR 강의나 이제 비대면 강의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는 부서로 제가 이제 부서를 이번에 옮겼고요. 저희 그 포항공대는 지금 그 전교생한테 오큘러스를 제공하고 XR 강의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전면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 저 지금 기말고사 때도 학교에 절대 오지 말라고 공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저는 원래 성악가고요. 엊그제도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술 그 학위 외에 제가 경영학으로 마케팅으로 박사학위를 하나 더 받아서 그쪽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포항공대 가기 전에 제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엑셈이라는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를 했었던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이제 블록체인 회사의 해외 마케팅 고문을 맡고 있어서 제가 공대에 근무하고 있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 살다 보니 굉장히 이제 그 기술과 가깝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토론문을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이 포럼의 을 주최하신 취지에 맞도록 제가 좀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이제 그 메타버스 기술을 어떻게 이 지역문화재단에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취지에 더 맞을 것 같고 시간도 좀 더 이 시간 내에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인공지능 그 기업에 다니면서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뭐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부풀려진 측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인공지능 세탁기 이게 진짜 뭐 옛날부터 있던 기술인데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붙이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 기술 가격적인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케팅적으로 부풀려진 이런 측면이 있는데 메타버스 기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메타버스가 아니고 이정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미 메타버스라는 거는 뭐 게임이나 이런 데서 이미 존재했던 건데 그 진짜 그 동적인 흐름의 연속이라는 그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정말 딱 맞는 표현인 것 같고 그 예술사적으로도 보면은 제가 여기 적어놓은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미 그 진짜 뭐 뒤샹 이때부터 시작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예술을 위한 예술과 대중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것과 그다음에 그 장르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게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중의 참여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서 거의 뭐 1950년 20세기 후반 정도부터 그 일어난 흐름인데 그거를 지금에 와서 이제 굉장히
뭐 메타버스 때문에 뭐 유튜브 때문에 굉장히 뭐 어쨌든 기술의 발전 덕택에 많은 그 창작이라는 거에 그런 어떤 그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게 과연 뭐 정말 최근에 시작된 일인가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닌 거거든요. 이미 뭐 존 케이지나 뭐 플럭서스 운동이나 뭐 그 유럽 뭐 68 운동 같은 데서 이미 이제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고요. 이제 그게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메타버스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메타버스 기술이 정말 그 VR 기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정말 모든 첨단 기술이 뭐 통신 기술이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첨단 기술이 결합된 형태의 기술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 문화재단에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기술 개발까지 다 하려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이거는 끝도 없고요. 그 재원도 정말 말도 안 되게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비대면 시대에 저는 이제 공연예술 전공자니까 문화재단마다 이제 공연예술을 온라인 공연을 그 만드는 작업들을 이제 급하게들 정말 많이 하고 계신데 뭐 잘된 케이스도 있지만 조회수 50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도 드는데, 뭐 갑자기 코로나가 닥쳤으니까 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도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낭비인가를 생각해 보려면은 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같은 경우는요, 1년에 그 온라인 HD 공연 하나를 그 공연을 만드는 데만 240억 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제작비는 완전 별도고요. 그 정말 그 영상화하는 그거에 그 사업에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짧게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정말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재단에서는 이 문화 콘텐츠 그 제작이라는 R&D는 어떻게 보면 기술을 위한 기술 개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 공대 교수님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고, 뭐 인공지능 뭐 기술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도 뭐 사실 무대 기술을 뭐 스마트 음향, 스마트 조명 우리가 얼마나 개발할 게 많습니까? 정말 필요한 기술들, 예술가들이 공연을 창작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 이런 것들은 그분들은 관심이 없으세요. 그분들은 약 인공지능 이런 거 관심 없으세요. 강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싶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연구 실적도 되고, 본인들은 이제 기술자들은 기술 개발에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예술가들이나 문화재단에서는 관심이 있으신 게 이제 오히려 우리가 당장 필요한 기술에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그런 어떤 문화 콘텐츠 개발을 함에 있어서 지역마다 모든 걸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하나씩을 딱 장르를 정하셔서 지역마다 특성 있게 그 개발을 해나가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지금 여러 가지 보여드렸는데 정말 우리 이런 것도 하고 싶어, 이런 것도 하고 싶어 분명히 그러셨을 텐데, 그런 거 좀 나눠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그런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나셨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양은영 교수님의 토론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술을 개발하시는 어떤 기술인들과 어떤 창작인들 사이의 어떤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 지금 현재 무슨 기술의 발전이라는 거는 괄목할 만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너무 실제에 비해서 너무 과장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기술들이라는 거는 모든 첨단 기술들이 어떤 결합된 그런 형태로 봐야 되기 때문에 각 지역들이 이런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하고,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기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그런 역할들을 해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한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토론의 마지막 발표를 하실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스트 LX의 유정식 대표님이십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글 내용을 했는데요. 조금 우리 양은영 교수님께서 얘기한 부분에 조금 더 첨부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제 예술가의 입장에서 조금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큰 기관, 크게 거시적인 부분도 좋지만 또 미시적인 부분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송동 뭐 예술재단이나 아니면 일반 개인으로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랑 어떤 부분에 연관이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사실 개인 예술가로서는 굉장히 혼돈의 시즌이거든요. 저는 이제 해외에서 한 15년 동안 이제 예술가 기술 PM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스위스나 이제 뉴욕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 한국에 온 지는 5년 되고 예술위원회에서 이제 예술가 기술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PM 역할을 기술 PM, 기술 PM 주로 이제 예술가 분들, 우리 선생님들을 기술적으로 지원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고스트 LX라는 스튜디오에서 여러 가지 기술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처음 하는 메타버스 공연도 했었고, 국제 공연으로 해서 그때도 했었고, 또 저희가 디지털 미술관이라고 저희가 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디지털 대학로, 그러니까 대학로를 지금 디지털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원 없이 저희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지역과 연계된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고, 거의 저희 스튜디오에 하루에 2개 예술가 단체들이 오세요. 상담을 받으러 오시고, 또 저희는 기꺼이 또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느끼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 5년 정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정책적인 언어도 있고, 개인 예술가들을 굉장히 혼란해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지원해주는 재단의 담당자들도 혼란해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예술가분들을 지원을 해줄 수 있지? 라는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술가들이 사실 기술 DNA를 가지고 있거든요. 3000년이라는 예술의 역사 안에서 쉽게 우리 예술가들은 이렇게 R&D를 해왔었고 기술적으로 많이 뚝딱뚝딱 잘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왜 이렇게 예술가 개인에게 물어보면 기술이 지금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오, 괴물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너무 스케일이 너무 커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저희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산업화가 되고 플랫폼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어떤 그 기술을 연마를 해서 이 예술에 적용하는 그런 기쁨보다는 뭔가 전문가를 만나야 되고 뭔가 스스로 하기엔 너무 어렵다라는 벽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거를 지원해주는 재단에서도 동일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럼들을 준비하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예술가들이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도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에게 얘기를 할 때 절대 기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기술을 너무 잘 알면에도 불구하고 절대 기술이 어렵다고 하는 뉘앙스를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술가들은 기술에 대해서 일단 많은 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이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술가들이 그런 부분을 힘을 얻어서 이 부분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해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해커라는 단어, 해크라는 단어가 사실은 기술을 연마하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단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순수하게 기술을 연마를 하는 거죠. 뭔가 예술적으로 표현하기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에 지금 예술가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죠. 그럼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대학로에 그 디지털 여기 대학로 전체를 디지털하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가 스튜디오를 계속 열어놓으면서 재단들이 오시기 시작을 했어요. 종로문화재단에서도 오시고 또 일반 예술가도 오시고 어떤 연출가 선생님도 오시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지역에 있는 어떤 문제, 그리고 지역에 있는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종로문화재단에 오시면, 아니면 저희가 살롱을 열거든요. 하시면 최근에 이제 얘기했던 표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종로에는 표구 산업 굉장히 발달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표구 산업이 많이 없어졌죠. 근데 그 표구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가치가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술과 기술 안에서 이런 표구라는 단어의 가치들을 지역 안에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표구를 디지털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동문화재단 안에서도 성동구 이 지역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가치들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분이 예술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술가들이 모든 기술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기술만 알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들을 너무 크게 얘기하는 경우에 예술가들은 위축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쉬운 언어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술가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창적인 퍼스펙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술과 연결했을 때 굉장히 폭발적인 에너지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시멘트 공장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런 역사적인 부분에서 산업화의 어떤 가장 남겨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발견하고 요거를 다시 한번 만드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지역적인 어떤 클루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유정식 대표님께서 토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먼저 예술과 기술이 분리돼서 자꾸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예술인들은 어떤 해커로서의 역할을 해서 자기의 창작에 필요한 기술들을 어떻게 잘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또 예술과 이 기술이 결합된 어떤 자발적인 리빙랩들 이런 것들이 지역 내에 설치돼서 창작의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분의 토론을 정말로 시간을 잘 맞추셔가지고 끝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두 분의 발제와 네 분의 토론을 다 들으셨습니다. 6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객석에 오늘 오신 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드셨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을 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누구한테 질문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은 지정되신 발제하신 분이나 토론하신 분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짧게 한 몇 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 들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지금 성동문화재단 성동 청년예술인 국악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웅희 대금 연주자라고 하고요. 박찬욱 센터장님께 잠깐 그냥 질의사항을 좀 듣고 싶은데, 저는 이제 여러 거리에서 거리 예술을 하면서 문화 예술을 이제 좀 발전시키고자 해서 거리 공연을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 성동구에서는 좀 약간 그런 버스킹 사업이나 그런 국악 쪽으로 이렇게 이런 방향을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약간 그런 거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국악 쪽으로 그런 문화 사업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박찬욱 우리 센터장님. 예. 네, 질문하신 내용은 그러면 이제
그 청년 예술인으로서 그 이런 다양한 어떤 사업들을 해보고 싶은데 그 구에서 아마 이런 그 국악 관련해서는 아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어떤 융합 그 기술과 어떤 그 예술이 결합된 그런 사업을 좀 제안해 줄 수 있냐 그런 취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구체적인 뭐 사업을 제가 제안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유정식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기술에 너무 좀 경도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융복합 사업이 거의 다 실패로 돌아간 이유가 저희가 기술하고 그 예술하는 분들이 좀 거의 기술에 좀 딸려서 사실 가다 보니까 그 가치를 잃어버렸던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나 뭐 이런 VR, XR 같은 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거의 그 범용 기술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 범용 기술에 조금 더 물론 개발은 계속 돼야 되겠지만요. 그 저희가 제페토라는 업체랑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메타버스가 무엇이냐고 무엇으로 정의하냐고 저희가 물어봤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음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표현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지금 현재 보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거의 다 아마 그거 사용하고 계실 텐데 이제 수단이 이제 뭐 웨어러블이 될 수도 있고 뭐 저희가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결국 메타버스가 나중에 이제 표준이 되는 거고 그걸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쉽게 들어서 이제 저는 이렇게 예를 드는데 지금 현재 카카오톡에 여러분이 접속해 계신 것과 접속해 있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냐라고 제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제가 굳이 끄지 않는 이상 항상 접속해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접속해 있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하고 이제 가상이 이제 연결돼 있고 그게 이제 뭔가 좀 위화감이 없는 정도 수준까지 되면 저희가 콘서트 같은 경우도 온라인 콘서트 같은 게 되게 부각이 되긴 했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되긴 했지만 여전히 실제 콘서트 하는 것만큼 실제감을 주지는 못하거든요. 저희가 그 SM이나 YG 같은 분들 얘기를 해봐도 작년 저희가 한 중순 정도의 그 회의를 해보면 오래 가지 못할 것 같고 하나의 새로운 장르 정도로 봐야 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BTS가 LA에서 지금 공연하고 있는데 그 콘서트를 찍은 것에 주는 실제감이 뭐 방방콘이나 기존의 콘서트만큼 사실 그러니까 그 실제감을 주는 거는 콘서트를 가서 찍는 게 차라리 더 많은 어떤 실제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그 지금 하시는 어떤 이 국악이나 이런 것들 다양한 융합을 해보시면서 기술에 너무 이렇게 위축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십시오. 뭐 특별하게 예, 저기 오른쪽에 계신 분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손을 좀 높이 드세요.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예. 예, 누구한테 질문하실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IT 서비스 쪽에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프리랜서고요. 질문을 류정식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아까 이제 PPT에서 설명 나왔던 것처럼 아르테 뮤지엄이나 빛의 축제나 뭐 광화문 뭐 이런 행사들을 할 때 빛의 요소를 쓰면서 약간 기술적인 요소들 많이 가미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여수, 뭐 부산, 뭐 여러 가지 지역들에서도 그런 관광자원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술들을 접목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움직임이 많은 것 같고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기획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기술이 다양성이 아니라 획일화되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미디어 월이라고 해서 뭔가를 제작을 했을 때 그게 잘 운용이 되면 너무 좋지만 흉물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뭔가 사람들이 관심 있고 이런 빛의 어떤 현란한 기술, AI 이런 거를 너무 모든 걸 다 그렇게 한다고 보니까 모든 지역이 여기도 있는 거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거 여기도 있는데 이 지역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지만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공해 아닌 공해도 생기고 빛이라는 것 자체도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기한 그 기술이라는 것도 1차적인 어트랙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그런 개발이 안 되는 게 저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대학로를 이제 실제로 뭐 만들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느 지역에 지금 뭔가 이제 제안할 거를 생각하고 많이 R&D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른 거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뭐가 빵 뜨고 인천에서 빵 뭐가 뜨면은
우리는 그거랑 똑같지 않은 다른 걸 하고 싶어야 하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기술이나 이런 거는 되게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실무자 입장에서 굉장히 공회스러운 것도 많고 예산 낭비인 것도 많은 것 같고 되게 반짝반짝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런 예산 까먹기가 너무 많아서 사실 너무 속상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그런 관련된 일을 좀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라인 콘서트 하면 다 온라인 콘서트 플랫폼을 만들고 다 온라인으로 뭐 미디어 아트를 하고 싶고 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중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모든 지역이 다 동일화되고 동일한 공의가 생기고 동일한 그러니까 특색이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개발하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셨던 예술인들조차도 그 기술에 빨려 들어가면 그 예술 창작성이 조금 저해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통째적으로 했을 때 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뜨기 위한 지금 당장 스테이터스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지역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 기술적인 거 접목해서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 대표님 네. 답변 주시죠.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갖고 저도 좋네요. 저도 그 동일한 거를 똑같이 느꼈고 또 제 주위의 많은 예술가가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기획자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일단은 현재적으로는 이제 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느끼는 거지만 정책적인 어떤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재정부 기획처 탑다운으로 나오는 그런 기술에 관련된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술에 관련된 기관들도 그런 예술도 그거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내 현실상. 그래서 이제 예술 쪽으로 가져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금 과정 중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저는 요즘에 여행을 좀 갈 수 있는 한 지방을 많이 가려고 하거든요. 아까쯤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술가가 이러한 획일성을 다양성으로 다이버시티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군산을 내려갔는데 정말 군산 가서 엄청난 것들을 배우고 왔어요. 군산에 있는 제조, 군산에서는 위스키도 만들 수 있구나, 군산에서 뭐도 하구나, 막 엄청난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지난번에 통영 내려갔는데 통영에 관련된 너무나 많은 얘기, 좋은 콘텐츠 이야기를 예술가한테 저는 들을 수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좋은 콘텐츠가 있는데 왜 연결이 안 되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예술가가 DNA적으로 그러한 새로운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들을 랭귀지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스튜디오적으로 리빙랩이라는 것들을 운영하는 게 사실은 언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예술가가 도시재생에서 참여할 수 있는가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저도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어린이입니다. 어린이인데 근데 하고 있어요. 인천에서도 제가 도시재생하고 있고 군산에서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시재생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건데 자세히 보시면 건축가 혹은 기관, 예술가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훈련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성동문화재단도 이 지역에서 예술가가 지역 재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너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참여하다 보면은 다양한 어떤 컨텐츠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이것들을 이제 개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관도 사실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예술가도 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연결이 됐을 때 좀 더 많은 콘텐츠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새로운 어떤 예술 콘텐츠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술 러시가 있지만 이게 조금 정돈이 되고 또 기관과 개인 예술가가 서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면 저는 조금 더 다이버시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유 대표님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습니까?
간략하게 해주시죠. 지금 시간이 좀 이제 예정된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저도 사실은 기술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티스트를 접목하고 싶은데 그런 그 아티스트와 기술을 중간에 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잘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노하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아마 메이커 스튜디오가 다 지역마다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예술가가 못 쓰는 게 되게 메이커 스튜디오에서 예술가가 기준선을 넘어버리면 못하게 해요. 되게. 그래서 예술가들이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있는 메이커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관들이. 예술위원회도 그렇고. 근데 아직은 이제 가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민간 차원에서 일단은 좀 많이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이제 그래서 누가 뭐 시키지 않아도 저희가 아트앤테크 리빙랩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이렇게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민간 차원에서도 아니면은 계속 이제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훈련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뭐 예술위원회 그 클래스들을 저희가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술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이제 테크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높이가 그 문 높이가 굉장히 낮은 클래스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듣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거 듣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내년에 조금 더 디자인돼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예정된 시간을 한 10분을 지금 초과했기 때문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 공식적인 오늘 행사 끝나고 개별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우리 그 발배 토론자나 발제자님한테 잠깐 한두 개 정도 질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식적으로는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모든 그런 의견 하나하나가 우리가 현 시대에서 앉는 과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포럼을 시작으로 해서 미래에 우리가 다가오는 사회에 알맞는 그런 실제 효과가 있는 어떤 그 지역 문화 정책들이 좀 마련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성동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게 뭐 스마트 문화도시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잘 마련돼서 스마트 문화도시로 오늘 포럼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도약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2021년 성동문화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